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의 출격 명령이 내려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JTBC가 인터뷰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5.18 사흘 뒤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탑재한 채 출격 대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증언도 직접 듣겠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 개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오찬에도 초대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유세를 도왔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농약인 DDT 성분까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닭이 토양에 남아있던 이 성분을 먹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난각 코드, 즉 지역과 농장 번호가 없는 달걀이 주로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불량 달걀이 고급 신선란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던 가디언에 미군 참여 병력이 7,500명가량 줄었고 미군의 핵 전략 자산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를 위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대학원생들에게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물론 인건비 관리까지 교수 갑질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뒤 서울 강남과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 특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관객 수 1,000만을 넘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광주 관련 영화에도 관객들은 꾸준히 호응해왔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즉, 진실은 무엇인가에 누구나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은 발포 명령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로 집약되곤 합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신군부 세력은 최근까지도 80년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소문으로만 돌던 5.18 당시 광주 공습설에 대해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5.18 직후에 신군부가 전투기를 동원해서 광주를 공습하려 했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인데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JTBC는 당시 공군 조종사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조종사들은 5.18 직후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공습 준비가 사실이라면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데 또 다른 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저희들은 증언해준 조종사 가운데 한 분을 2부에서 직접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장을 하라. 그리고 조종사들은 출격 대비하고 심적 각오를 다져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상급부서 사령관이 조종사 격려 및 그 준비 상태, 대비 상태 점검 확인. 김 씨는 10년 넘게 전투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공대지 실무장을 최대한 장착하고 대기했기 때문에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대지 폭탄은 전투기가 비행하며 다른 전투기를 요격하는 공대공과 달리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폭탄을 말합니다. 내 항공기에는 그 MK-82 500파운드 그걸 2발 장착하고 공대지 무장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를 직접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력 시범 훈련. 이때 이외에는 실무장을 전혀 하지 않죠.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로 출격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광주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김 씨와 같은 대대에 근무했던 또 다른 조종사 김모 씨도 광주 공격을 준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북에서 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광주가 폭풍으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나도 초지기론 들어가고 했으니까. 하지만 당시 대대장이던 김홍래 전 공군 참모총장은 두 조종사를 데리고 있었고 출격 대기를 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 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출격 준비 배경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점은 5.18 사나흘 뒤로 같습니다. 당시는 헬기 기총 사격이 목격된 시점과도 일치합니다. 21일, 22일경에 미군 폭격설이 있었다라고 수기로 남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군의 지원 작전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된 거죠. JTBC 유선입니다. 예, 이처럼 5.18 당시 조종사들은 사실상의 공습 대기로 해석되는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황은 더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친필 수기를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피터슨 목사는 당시 광주에서 미국인 대피를 담당했던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고 난 후 쓴 수기입니다. 당시 광주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던 피터슨 목사는 광주에서 대피하라는 미군의 제안도 거절하고 민주화운동 기간 내내 광주에 남아있던 인물입니다. 수기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피터슨 목사는 그 당시 미군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5.18 진실규명지원단 안길정 연구원은 이 정보가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인의 피신을 책임지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정보는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걸로 보입니다. 올해 초 공개된 CIA 자료에 따르면 5.18 전후로 북한군의 동향에 특이점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국방부의 전투기 출격 명령 내역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내용을 증언해줄 당시 전투기 조종사 한 분을 연결해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 5월 한국군의 잔인한 진압이 당시 신군부 지휘부가 광주 시민을 베트남전 베트콩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미국 국방정보국 비밀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광주의 시민들이 군인들이 우리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던진 질문의 답을 미국은 짐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학살 사건이다. 1980년 6월 11일자 미국 국방정보국 2급 비밀문서에 적힌 한 구절입니다. 문서엔 한국인에겐 배포 불가란 표시가 돼 있는데 신군부의 광주 진압을 베트남전 최대 미군 민간인 학살에 비유한 겁니다. 30년 이상 지나 비밀 해제된 문서는 당시 한국군 내부 정보원들의 설명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가혹한 대응은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갖고 광주 시민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대응했다. 전라남도를 분리된 외국 땅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의 신군부 무력 진압 무기를 처음 폭로했던 팀 셔록 기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셔록 기자의 사이트를 통해 JTBC가 확인한 1980년 5월 22일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문서에는 최우선 사항은 한국 당국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통한 광주 질서 회복이라는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JTBC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 회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취재해본 결과 이 단체는 청와대 오찬에도 초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유세까지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늘푸른 희망연대의 전신은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란 단체입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이듬해 총선에선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유세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청와대 오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외곽 조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에서 늘푸른 희망연대로 명칭을 바꿔 활동한 것도 오찬에 초대된 무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러한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국정원 댓글 부대에 참여한 계기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특히 여론조작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복수의 단체들도 댓글 부대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국정원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연대를 과거 정부 통일부가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급 30여 명에 대해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담당 검사 10여 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인들에게 지급한 예산과 관련해서 원 전 원장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고발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급 30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 부서에 배당하지 않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진재선 공안 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필두로 모두 10여 명의 검사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들입니다. 불법 댓글 작업의 실무를 총괄한 30명은 민간인이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선거 개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면 역시 공범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의뢰에 앞서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메인 서버 자료 등을 우선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민간인들에게 지급한 예산 등의 성격을 분석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살충제 계란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은폐와 부실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38년 전에 판매가 이미 금지된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농가 420곳에 대한 재조사 결과 3군데가 부적합 명단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리포트를 연달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재래식 닭을 풀어놓고 키우면서 유정란을 생산합니다. 이 농장과 경북 경산의 농장 등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보단 적게 나왔지만 2곳 모두 친환경 농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계란은 한살림 생협을 통해 일반 계란의 2배가 넘는 한 알에 750원을 받고 팔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농장에서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닭이 흙을 먹고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천 농장은 원래 복숭아밭, 경산은 사과밭이었는데 과수 농사를 할 때 친 농약이 땅에 흡수돼 없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깨끗하게 관리했고 약을 칠 이유도 없고 칠 필요성도 없고 DDT는 사람 몸에 쌓일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이상을 일으켜 1979년 국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장의 토양을 채취해
DDT가 나오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장형 사육과 밀집 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북 김제 한 곳과 청양고 아산 등 충남 지역 2곳입니다. 세 곳 모두 검출되지 말아야 할 성분인 플로페녹스론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난주 정부가 최종 발표한 49곳에서 52곳으로 늘었습니다. 27개 살충제 종류를 모두 검사했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제각각 검사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 12개 시도의 일반 농가 420곳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미 지난주 전수조사 기간에 벌어진 120여 곳 농장의 재검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1,200여 개 농장 가운데 40%가 넘는 곳이 검사를 2번씩 받은 셈입니다.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 단계에 따라 1,600여 개소를 조사하여 압류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된 농가 3곳도 유통 물량을 추적해 계란을 전부 회수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 농가의 경우 검사 계란에 난각 코드가 아예 없었습니다. 해당 농가는 계란을 소규모씩 판매하는 곳으로 개별 납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몇 가지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DDT 문제를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산란계 일반 농장에서는 DDT와 같은 맹독성 약물을 사용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장에 대해서는 320여 종의 살충제 잔여량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일반 농장에서는 고작 27종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천 기자입니다. 친환경 계란 농장은 정보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살충제 검사를 맡습니다. 현재 살충제 320여 종에 대해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00여 종의 살충제 성분을 추가로 검사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농장은 어떠한 농약 성분도 나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 계란 농장은 광역단체에서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는데 비펜트린 등 27종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문제는 일반 농장에서 DDT와 같은 27종 이외의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검사할 기준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친환경 농장에서 검출된 DDT와 클로로페라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290여 종의 살충제는 일반 농장은 사용해도 잡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27종 표준 시약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420개 농장을 추가 조사하게 됐습니다. 식약처 측은 일반 농장에 대한 기준 27종은 닭 찐득이 등 전용 살충제에 대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농약에 대해 검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 농장에서 DDT와 같은 기준의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검사 대상을 늘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주에 난각 코드, 즉 달걀 생산 지역과 농장 이름이죠. 이 코드가 없는 계란이 판매되는 현장과 또 스탬프만 있으면 달걀 생산 표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취재한 결과 미심쩍은 이런 계란들이 대형 마트의 할인 행사 때 집중 투입되고 있고 불량 계란을 고급란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웹사이트마다 난각 코드가 없는 계란 사진과 함께 대형 마트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글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 AI 이후 계란값이 폭등했을 당시 마트 할인 행사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특히 이 백색란에는 숫자는 없고 지명만 표시됐는데 해당 지역에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이 3군데나 나왔습니다. 농장주와 유통업자들은 마트 할인 행사철만 되면 물량을 맞추기 위해 등급별 판정을 받은 계란을 무차별 투입해왔다고 증언합니다. 12급차 해가지고 거래처별로 해가지고 불러요. 일동차에 자금도 논화가 실어주거든요. 중간 도매상들이 덤핑으로 들어온 불량 계란을 고급 신선란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상품 가지고 가격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그런 계란 싸우려 계란 갖다 해가지고 자체 포장합니다. 가격 파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표시 계란이 버젓이 유통되는데도 최근 2년간 식약처의 적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뒤늦게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이번 파동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계란들마저 오염된 채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추적을 해보니까 엉터리 인증을 해준 업체 13군데 가운데 9군데에서 전직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엉터리 인증의 창구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중 60%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소비자들은 인증 체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그 인증 마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인증하기 위한 과정이 딴 계란보다 까다로울 거라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인증업체. 이곳이 친환경 인증을 해준 농장 중 2곳의 계란에서 과다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는 물론이고 심사원 35명 중 24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퇴직자였습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를 쓴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업체 13곳 중 9곳에 이 업체처럼 전직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내세워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이 엉터리 농장 인증을 눈감아주는 유착의 창구가 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파동이 일단락되는 대로 공무원 재취업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즉 UFG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년과 다른 규모입니다. 미군 병력은 작년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또 핵 항공모함이나 B-1B 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의 투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최고 지휘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일 합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핵 전략자산을 투입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한자리에서 경고 메시지만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상의 연합훈련 규모 축소 그리고 미군 지휘관의 합동회견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합니다.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북한의 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미군 참가 병력은 지난해 2만 5천 명에서 17,500명으로 약 30% 줄었고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B-1B 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의 투입 계획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항공모함 칼빈 스노와 조지 워싱턴 호, 로널드 레이건 호 모두 한반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FG 훈련이 사실상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신 유사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을 제공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세뮤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총출동합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UFG 연습을 참관하는데 내일은 공동 기자회견도 엽니다. 북한을 자극할 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미는 왜 UFG 연습 규모를 사실상 축소했을까?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보다도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대화 국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에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UFG 연습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건 이 같은 대북 전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중국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은 그동안 쌍잠정,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잠정 중단 요구를 해왔는데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이 문제는 결코 진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다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일단 비난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난해엔 UFG 연습 첫날 핵으로 선제 타격을 퍼붓겠다며 강도 높게 위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UFG 연습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장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인건비 관련 의혹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에 성희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수에게 대학원생은 을도 아니고 병이라는 우리 대학 사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려대 A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구석 옷걸이에 가방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가방 안엔 소속 대학원생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어 제보한 대학원생들은 대학이나 정부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그 교수님 핸드폰 뒷번호 4자리를 그 통장 비밀번호로 만들어 보라고. 많이 들어오는 학생은 뭐 1년에 몇천도 들어오는 것 같고. 학생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급여가 들어온 며칠 뒤 ATM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교수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도 나타납니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걸 좀 돈을 좀 살려줘야 돼. 300만 원 좀 살려줘. 이러다 신용불량자라는 거 아니야. 논문 지도 중에 욕설이나 인격 모욕적인 발언도 나옵니다. 이것도 모르고 너를 내가 졸업시켰니? 나 속으로 너 미친놈 알지?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뭐 체중이랑 100g 때문에 줄었지. 더 주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고 와. 500g 딱 줄게. 술자리에서 성희롱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제일 이쁘나? 자리 맞고. 남자친구랑 찢어지라고 막 그러니까. 나 교수 잘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술 먹고 제일 이쁘대요. 그럼 나 잘려. 해당 교수의 폭언과 갑질에 못 이긴 일부 대학원생들은 최근 휴학계를 냈습니다. A 교수는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생들 등록금을 내거나 학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성희롱적인 발언도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이런 교수의 갑질 사건은 왜 대학원생들에게 특히 심할까요?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자주적인 말까지 나온 지 오래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더 전해드립니다. 서울대와 다시 고려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대학원생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갑질 교수 복귀 유탄 지구당당.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한모 교수를 징계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함께 자택 냉장고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정직 3개월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지만 학생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갑질을 다룬 웹툰의 모델로 알려진 고려대 이모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조교 2명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폭행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났다며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만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교수 징계가 가능한 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대학원 재학 기간인 6년보다도 짧게 설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엔 논문 통과나 졸업 여부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송 씨 남편은 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른 가족과 분쟁을 벌이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이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40대 남성 고모 씨가 지인 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 씨를 긴급 체포하고 고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앰뷸런스 오고 수작하고 경찰 오니까 가보니까 찔리긴 목에 찔리는 거더라고. 목에 찔리면 사람이 피가 많이 흘리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문제를 놓고 외사촌 측과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조 씨는 외사촌 측의 지인으로 상대인 고 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건네주기로 하고 수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 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고 씨는 영화 미술 감독으로 지난 2006년 배우 송선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첨단 레이더 장비를 갖춘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지 2달 만입니다. 최첨단이라는 미군의 주력 함대에서 잇따르는 어이없는 사고에 우려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최첨단 레이더인 이지스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존 S. 맥케이노. 왼쪽 선미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쯤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과 충돌한 겁니다. 미 해군은 맥케이노 승조원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침상과 기계, 통신실 등 격실 부근이 침수됐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해상에선 같은 7함대 소속 구축함인 피츠 제럴드호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미 해군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거친 뒤 미군은 최근 항해 미숙과 경계 태만 등을 이유로 함장과 승조원을 징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함이 서너 배나 더 큰 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란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야간 당직 때 레이더 감시와 외부 경계에서 허점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사고를 낸 제7함대 소속 함정 4척은 모두 이지스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난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특히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수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주 내내 내린 비는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 도봉에 178mm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 북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두 고기압 사이로 저기압이 띠처럼 지나며 정체돼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평년이라면 한반도 전체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뒤덮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캄차카 반도 인근에 생긴 건조하고 차가운 고기압에 가로막혀 지금은 일본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두 고기압 사이에 틈이 생기며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지나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 통로가 정확히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기압 길목 끝을 캄차카 반도 고기압이 가로막아 저기압이 정체되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정체는 내일쯤 해소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까진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전 정부의 자화자찬이 많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런 백서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백서를 내놓은 문체부는 이미 잡힌 예산으로 관행에 의해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공공기관 3천여 곳에 배포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입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총론엔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됐다는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지연된 이유로도 이해 당사자나 정치권, 그리고 부처 간 이견을 꼽았습니다. 개별 사안별 평가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눈에 띕니다. 획기적인 진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자평한 겁니다. 이번 백서의 집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맡았습니다. 발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백서 발간은 모든 정부가 임기 직후 해왔던 것으로 지난해 이미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법원은 혹시 모를 소란을 우려해서 내일 기존처럼 선착순이 아닌 추첨식으로 방청권을 배분하고 청산의 경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평소처럼 걸어서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차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추첨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배분합니다.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나눠줬던 지난 7일 결심 공판의 경우 전날 밤부터 법원 현관 앞에 대기 줄이 늘어섰습니다. 재판 당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중년 여성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법원도 청산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청사 내에 안내문을 붙이고 일부 계단을 폐쇄하는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선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지지자가 감치 처분을 받는 등 국정농단 법정에 소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특검팀 검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평소처럼 인근 특검 사무실에서 법정까지 걸어 들어가는 대신 차를 통해 이동하는 동선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달부터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 선고가 첫 번째 사례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생중계 신청서 접수는 선고 전날까지 가능한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즉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하게 의심한 재판부가 증인이 예전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할 걸 우려한 건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법 모독 행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의 윤모 과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직원 김모 씨는 해당 국과장에 대한 세평을 윤 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김 씨와 한 번 통화했을 뿐이고 그 외 통화나 문자를 한 기억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하고 쓰던 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끝이라며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재판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고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사법 모독 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관 출신은 아닙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후임입니다. 법원의 구조나 문화 또 판결 등의 지각 변동이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았다는 논란에 진보 성향 법관 학술 모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판사회의가 열렸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교조가 법의 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 비해 진보적인 대법관 구성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수 후배여서 기존 서열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줄곧 재판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판사 관료화를 배척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부산에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서 몰래 영업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객 명단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빨간 조명을 켜놓은 오피스텔 안에서 20대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듯 각종 피임 도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임의동행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선 성매수남이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시경 공용소에 대해서 핸드폰 주시고. 24살 김모 씨 일당은 오피스텔 30곳을 임대해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됐었지만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자 장소를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겁니다. 성매수남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부터 단속되면 사장이라 우기라는 등 7가지 행동 강령까지 있었습니다. 구속 시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실업주가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경찰은 김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운영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성매수남으로 추정되는 만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스페인 연쇄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에서 부탄가스통 12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가우디의 작품으로 바르셀로나의 명소인 성당 폭파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차량 테러가 발생한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의 보케리아 시장으로 용의자가 숨어드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테러 차량을 몬 22살 아부 야쿠브를 쫓고 있습니다. 테러 전날 용의자들의 은신처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부탄가스통 1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등에 쓰인 액체 폭탄 성분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폭탄 테러를 시도하다 차량 테러로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으로 연 400만 명이 찾는 성당을 대상으로 대량 인명살상을 노린 겁니다. 람블라스 거리 테러 때 실종됐던 7살 호주 소녀는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밀리아 성당에선 대규모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테러 용의자 중 절반이 모로코 출신이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l Islam no es una religión de violencia para nada, sino es una religión de paz. 이라크, 시리아 등지의 테러리스트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북아프리카가 새 테러 거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스페인이어서 유럽 각국은 테러 대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가 강남 부동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부동산 과열 핵심 지역으로 꼽힌 강남 4구에서 파리 대책 이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좀 더 쌓여가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판다고 하시는데 살려는 사람이 안 사세요.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7개월 만에 내림세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14일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1% 낮아졌습니다. 시세보다 한 7, 8천은 낮게 내놓은 거죠. 뭐 몇 개만 나와도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죠. 서울 등 투기가열 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번 주 본격 시행되는 데다 다음 달에는 가계부채 대책도 나올 예정이라 매매 시장의 열기는 상당 기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셋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대책 발표 이후 3주 동안 0.1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죠. 영화 택시 운전사 속의 독일 기자 실존 인물인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고인이 기록했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들, 실제 유품이 공개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향했던 연두색 택시. 영화 속 1973년식 불의사 택시가 실제 등장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남 번호판과 운전 등록증, 구술 방석까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 사진전이 오늘 광주광역시청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에는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택시 운전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있으면 우리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있는 장막 쳐주고. 진실을 반드시 전하겠다는 고인의 약속은 당시 광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추모 전에는 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여권과 안경도 힌츠페터 부인이 전해줘 선을 보였습니다. 평소 광주에 묻히기를 바랐던 고인은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머리카락과 손톱 등 유품이 안장됐습니다. 영화 개봉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던 힌츠페터의 부인은 5.18 진상규명을 바라는 편지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차로에서의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해서 주행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줄긴 했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 주행 방향이 잘 안 보여 매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데 그 승용차나 초보자들은 진짜 이러면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접촉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또 다른 교차로.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이곳에 미리 주행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운전자 반응 시간을 고려해 50m 전부터 도로에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느 차선으로 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이렇게 혼잡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이거 생긴 이후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끼어들기도 많이 준 것 같고요. 유도선이 그려진 교차로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교차로 20곳에 주행 유도선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나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색깔을 쓰는 등 중구난방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록색하고 연두색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막 청색 설명되어 있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지만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이 열흘 남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성용이 빠진 미드필더 주전 경쟁에는 남태희와 이근호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파주훈련센터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태용 감독의 호소로 원래보다 일주일 앞당긴 조기 소집엔 국내파를 주축으로 16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경기장에서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 감독은 월드컵 본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이란전에서 배수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란이라는 팀을 꼭 이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한 신태용호는 첫날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드필더를 둘러싼 경쟁엔 남태희와 이근호도 뛰어들었습니다. 카타르에서 활약하는 남태희는 중동팀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대표팀 77경기에 출전해 19골을 넣은 베테랑 이근호는 중동팀을 상대로 11골을 뽑아내 중동 킬러로 불립니다. 주장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진 미드필더 공백을 누가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오는 31일 이란전을 앞둔 신태용호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우리가 입다 버린 헌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는 복지시설로 가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인기 있는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창고 한켠에 높게 쌓아 올린 옷더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곳에서 수거한 헌옷이 분류 작업 직전에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 전체 의류 수거함에서 나온 헌옷의 약 40%가 모이는 창고입니다. 제 위로 보시면 건물 2층 높이만큼 높다랗게 헌옷 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대로라면 인기리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팔려나갔을 헌옷들이 이렇게 몇 개월째 팔리지 못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거가 끝나고 한 곳에 모인 헌옷은 재질과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120가지 정도 되죠. 반바지, 긴 바지, 뭐 금방 바지, 와이셔츠 이렇게 긴팔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겨울옷은 몽골에서, 여름옷과 아동복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던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헌옷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kg에 800원 선을 유지하던 수출 단가도 2년 전부터는 200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쌓일 팀이 없고 안 쌓인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어들은 계속 왔었고 서로 달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굉장히 붙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헌옷들이 버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요. 입다 내놓은 이런 청바지들도 있고요. 이쪽에는 한겨울에 입는 이런 두꺼운 코트와 패딩 점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쪽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티셔츠도 있습니다. 좀 더 뒤쪽으로 한번 가서 어떤 옷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봤더니요. 이런 아동용 티셔츠와 청바지도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바지는 아프리카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팔려나갔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면서 돈 먹는 폐기물 신세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재활용이 가능한 옷보다 낡고 해져 못 입게 된 옷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추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연간 4만 톤가량의 헌옷 가운데 재활용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류 수거업체와 함께 버려지는 헌옷들의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이런 거 들어온 거 이런 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건 폐기물이죠. 이런 거는. 이거는 폐기물에서 중형제부터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서울 시내 의류 수거함을 한번 같이 열어봤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재활용이 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욕실 실내화도 들어있었고요. 재활용 대상이 아닌 낡고 해진 이런 방석도 들어있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베개도 있고요. 다 떨어진 그래서 낡은 이런 가방도 발견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먹다 버린 미역도 발견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남들이 입을 수 있는 상태의 옷을 이곳 의류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폐기물 대상 쓰레기들이 이 옷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출 시장은 어려워진 데다 분류 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소각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와요. 해지고 찢어지고 늘어난 옷.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많이 버립니다. 한때 수출 효자 품목이었지만 이젠 애물단지 신세가 된 의류 폐기물, 헌옷 처리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자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군 앞에 긴 줄로 늘어선 한국의 민중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쭉 줄지어 서서 하얀 가루의 살충제 DDT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까지 위생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민망했던 시절 우리는 말라리아나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군들이 가져온 그 특효약 DDT에 아무런 의심 없이 몸을 맡겼더랬죠. 전쟁 중이던 1951년 9월에는 한국인의 75%가 DDT 살포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궐했던 쥐를 잡기 위해서도 DDT는 마구 뿌려졌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DDT는 우리의 일상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DDT, 디클로로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약자로 쓰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는 이 긴 단어. 그런데 이렇게 길어도 그 부작용은 매우 간단하고 무섭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충제이며 동시에 발암물질. 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던 물고기까지 침묵시켰다. 1962년에 나온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의 경고처럼 DDT는 너무나 위험해서 국내에선 이미 38년 전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DDT는 잊혀졌고 그저 반세기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전후로 한 우리의 극단의 곤궁기에 대한 추억의 편린 정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38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DDT는 우리의 양계 농장에서 부활했습니다. 닭들에게 뿌려진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각종 살충제 물질들 가운데 DDT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으로 등장했죠. 그러나 해당 부처는 그 익숙한 이름을 며칠 동안이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충제는 붉은 닭띠해에 유난히 시련을 맡고 있는 닭들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유해한 것이니 굳이 그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영어에서 DDT는 또 다른 문장의 약자로도 쓰입니다. Don't do that. 그런 일은 하지 말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서 일부 오늘 톱뉴스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공군의 출격 대비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당시 조종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5.18 당시 조종사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전투기에 500파운드짜리 공대지 폭탄, 그러니까 전투기로부터 땅 위로 쏟아붓는 폭탄이죠. 이 공대지 폭탄을 달고 대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현직 공군 조종사들조차 이런 상태로 실전 대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1980년 수원 제10전투 비행단에서 F-5 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18 출격 대기 당시 장착했던 무장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내 항공기에는 그 MK-82 500파운드, 그 우리 제너럴 퍼포스 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2발 장착하고
기관총 한 문당 280발씩 해서 568, 그 정도 장착하고 있었던 미사일도 2발. 또 추가 연료통을 달았다고도 말했습니다. 150갈론 세나 탱크를 달았는데 그 정도 가지면은 순항 거리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더 늘어나니까. 과거 F-5EF 전투기를 조종했고 현재는 KF-16을 조종하는 현직 전투기 조종사는 공대지 무장과 추가 연료통 그리고 기관총을 꽉 채운 무장은 화력훈련 때도 보기 드물다고 말합니다. 화력훈련 때 폭탄은 다는데 2발 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관총을 꽉 채우진 않죠. 보통 중간에 관통탄을 좀 넣으니까. 또 추가 연료통을 장착한 것 역시 수원에서 광주까지 작전 거리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보통은 공대공 미사일만 다는데 이제 폭탄을 달면 더 무거워지니까 추가 연료통을 달았을 수 있죠. JTBC 유선입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은 긴 시간 동안 취재를 해오고 오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 새로운 장은 비극의 장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을 전화로 직접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응해 주셨습니다. 당시 계급은 대위였고 편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김모 씨입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쉽지 않은 인터뷰인데 응해줘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물론 신원은 밝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5.18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러니까 20일 혹은 21일로 기억한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그 며칠 후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당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떨어졌고 어떤 준비를 했던 건지 그때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정확하게 한 2, 3일 뒤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원래 정상적 임무가 있습니다. 각 그 비행대대마다. 예.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다양하게 계기비행도 하고 항법 훈련, 뭐 공대지 공등 여러 훈련을 하는데. 예. 그게 통상 일상적인 공군 조종사들 훈련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런 훈련은 그 전날 스케줄이 되기 때문에 다 누구나 알고 퇴근을 했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모든 일반 훈련이 스탠바이 중지가 되고 이제 상부에서 이러이러한 무장을 하고 정사들은 심적 각오를 다지고 비상대기 임하라 이런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죠. 예. 네. 그게 20일인지 21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둘 중에 하루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8, 21일 정도. 21일 정도. 예. 당시에 그 광주의 상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히? 뉴스에 나온 거 이외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무장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공대지 폭탄이라든 미사일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총 이런 것들을 중무장한 것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마 다른 비행기들은 어떤 무장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했던 거는 20mm 기관포하고 그다음에 근데 기관포도 연습용 기관포가 아니고 예. 고성능 기관포로 HEI라고 그러는데 그걸 장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500파운드 폭탄을 2발 정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훈련 때 그 정도로 무장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없죠. 그 화력 시범 훈련 한다든가, 예. 근데 정기적인 실무장 투하 훈련 이외에는 그런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위셨다고 했고 편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무장하고 대기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무장 대기 상태는 없죠. 저희는 주로 그 공대공 임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대지 임무 무장은 하고 대기를 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모 씨께서 계셨던 부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부대에서 비상시에 그 정도로 중무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비상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군의 어떤 비상에 걸렸다라든가 예. 또 적의 전투기가 발진한 것이 레이더에 잡히면 여기서 같이 요격해서 출격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비상시에는 공대지 무장을 하면은 항공기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느려지고 멀리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대공 무장을 합니다. 그래야 몸이 날렵하고 더 멀리 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공대지 무장을 한다는 거는 어떤 목표가 사전에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작정 대기하는 그런 무장은 아닙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전투기인데 F5EF 기종이 맞습니까? 지금 저는 텔레비전 안 보이시겠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타셨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으로 걸어놨는데요. F5EF기가 맞습니까? 타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수원에 있던 그 주력기니까 지금이야 더 좋은 비행기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최신의 주력기였죠. 계셨던 곳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원이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당시 그렇다면 공대지 무장 상태로 대기 중이던 전투기가 모두 몇 대 정도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제 비상대기 임무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다른 업무로 또 참여하지 못하는 비행기가 있었지만 어떤 가용 비행기는 전부 다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목표다 하는 것을 조종사들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걸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자동차로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목표를 알고 지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조종사들은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자기 임무 지역에 대한 걸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리아가 광주 지역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뭐 포인트는 몰랐죠. 어디인지는. 그러면은 그 조종사들하면 누구나 거기까지 왕복 소모되는 비행 연료랄지 기타 모든 걸 사전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비행 준비라고 그러는데 그럼 비행 준비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느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어느 지역이라고 상부에서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저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고 저는 실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이렇게 해서 비행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 지점은 만일 그 이제 출격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직전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출격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금처럼 이륙한 다음에 목표 지역이 설정이 돼가지고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륙한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정 부분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뭐냐면 그것은 광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주 이외의 임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북쪽이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대비한 출격 대기는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건 우리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예. 그걸 대비했다면은 무장을 공대공 무장을 해야지 공대지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제가 뭐 비행기 무게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만일 그 적기가 뜬다면 당연히 공대공 상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공대지로 준비를 하셨다고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대공으로 준비해야죠. 근데 그때 저희는 분명히 공대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다시 반복하자면 그 전까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어도 계신 편대 속에서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공대지를 준비한 적은 없었다. 아니죠. 그 전에 예. 평상시에는 공대지로 준비하고 비상대기 한 적이 거의 없었죠. 예. 아마 제 기억에는 뭐 경험이 그 당시까지 대회밖에 안 됐으니까 예.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때까지 제가 알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광주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미 그 광주 쪽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 예. 김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조종사들이 출격 명령을 기다리면서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저희들 조종사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다들 뭐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고요. 예. 저희는 정말로 거기에 북한에서 파견된 그 특수 공작 부대 요원들이 와가지고 예. 선량한 광주 시민을 이렇게 죽이고 뭐 폭동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그놈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근데 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조종사들 물어봐도 바로 알 거예요. 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으니까. 예. 예. 사실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번에 예. 뭐 나온 영화에서도 다들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만은 예.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예. 당시의 군부 정권이라든가 예.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출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떠한 심적 갈등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공대지 이 무장 태세는 하루 만에 취소가 됐다고. 아침에 오전 한 10시쯤? 11시쯤 그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그건 뭐 준비 금방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 이제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준비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한 4시, 5시 모레 퇴근 시간 가까이 됐을 때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모든 게 해결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건 뭐 천만 다행이죠, 결과적으로는. 천만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게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대지? 예. 공대지 미사일, 저는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고. 예. 미사일은 공대공 미사일이고. 예. 공대지 폭탄이었죠. 예, 공대지 폭탄이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위력을 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 그게 떨어졌을 때 어지간한 다리 하나 정도 그냥 바로 폭파돼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면 평평한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한 10m 정도의 깊이 구덩이가 파이고 그다음에 반경으로는 한 20m 정도? 예. 그 정도 어떤 구덩이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확하지는 화력이 뭐 굉장한 건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그 비행기 공습은 발포 명령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국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5.18 관련 진상규명 활동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은 어느 지역에 출동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그 안에 이미 발포 명령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작전 투입이 되면은 투입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현장 지휘관한테 다 부여되니까. 언제 그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 쏠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미 현장에 투입되면 바로 모든 권한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군 조종사들 경우에는 이미 작전 오다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은 거기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이거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해야 할 목표인지 예. 공격을 해서는 안 될 목표인지 조종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조종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출동해서 고 하면은 가서 때리라는 얘기죠. 예. 그럼 그와 동시에 이미 공격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게. 예. 출동 명령 이코르 이미 공격 명령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공군 혹은 육군 이렇게 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되 최종적으로 발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그것을 최종 판단할 사람이 누가 따로 있다라는 해석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 말고 육군 같은 경우에 출동 자체가 발포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공군의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37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예. 뒤늦게나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용기 내서 밝히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짤막하게. 글쎄요. 너무 단순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이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예, 예. 근데 왜 다 입을 닫고 있냐 이거예요. 예. 이제는 좀, 말할 건 말하고, 옳고 그런 걸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 뭐 그런 심정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다 보도해드리진 않았고 내일마저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내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광주 공군 비행장의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따로 취재한 것이 있는데 그 관련으로 저희들이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김 선생님 통해서 한 번 더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음악으로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 작사, 작곡 한 분에게는 10%, 노래한 분들에게는 6% 정도밖에 안 갑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음원 수익 배분이 과연 적정한가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랜 논쟁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에 또 다시 이슈가 됐죠. 네,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2년입니다. 네. 당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인 인기였습니다. 가수로 국내에서 스트리밍으로 번 수입은 그런데 2달여간에 546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여전합니다. 자, 이 노래는요, 가수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스트리밍 1위에 올랐는데 이로 인한 가수의 수입은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음반 다운로드 등의 별도 수입이 있지만 스트리밍만 감안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원 수익이 정작 가수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스트리밍을 한 번 하면 한 곡당 7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40%를 스트리밍 업체가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60% 가운데 44%가 음반 제작사에게, 10%가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그리고 6%는 가수와 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도종환 장관의 말대로 창작자가 60%를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반 제작사를 제외한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비율은 이렇게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고 또 그게 소비자들, 우리들에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구조라면 가수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더 확연해지는데요. 네. 대부분이 스트리밍 업체와 제작사들에게 이렇게 가고요. 아주 소수 작사, 작곡, 편곡자들은 한 곡당 0.7원, 그리고 가수와 연주자는 0.42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건 CD 같은 음반이 아니라 음원, 그중에서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해마다 음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42%였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61%를 넘어섰습니다. 네.
음악인들은 갈수록 이 스트리밍이 늘고 있는데 수익 배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창작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 구조가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세계의 음원 시장의 빅2가 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뮤직인데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창작자에게요 수익의 70%를 배분합니다. 60%인 우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애플 뮤직의 경우에는 한국당 창작자에게 8.4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역산하면 한국당 단가가 12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우리는 한국당 단가가 7원인데 여기에서 창작자에게 4.2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의 당사자들 저희가 모두 취재를 했는데 이런 수치만으로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이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한국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픽션과 논픽션입니다. 두 개군요. 예, 택시운전사가 어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택시운전사는 알다시피 80년 광주라는 논픽션, 즉 사실의 일부 약간의 묘사만 픽션, 즉 상상력을 가미한 창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픽션이 아직 찾지 못한 택시 운전사 김상복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럼 어쩔 수 없는 픽션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택시 운전사는 실존했지만 존재했다는 건 맞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묘사가 이제 픽션인데요. 최근 본인이 김사복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김사복 씨가 본명이고 본인은 김사복 씨의 큰 아들이라고 했고요. 김사복 씨 본명으로 살다가 84년 12월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따님만 있는 걸로 나오죠? 예, 딸로 묘사됐지만 본인은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영화에서는 부인이 사망한 걸로 나왔지만 지금도 살아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 영화 제작사 대표를 만나서 본인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김사복 씨의 사진도 전달을 했는데요. 독일 기자인 힌츠페터 기자의 앨범에 만약 김사복 씨 사진이 있으면 대조가 가능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그런 사진이 없으면 사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제작사에서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가요? 윌겐 기자도 생전에 많이 찾았잖아요. 기사분을. 한국에 와서도 많이 찾았고요. 제작사 측에서도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실제 얘기를 들으려고 많이 찾았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 이름을 적어줄 때 본명이 아니라 택시 안에 있던 다른 곳에 써 있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성냥갑 같은 데 있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영화상에서는 본명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이 지금 아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본명이 김사자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영화사에서 그렇게 가명을 쓴 것처럼 한 거는 전국에 있는 택시 조합에 다 김사복 씨라는 이름의 택시 운전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여섯 명을 찾았는데 당시 이제 윌건 핸츠페터 기자랑 가서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겁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개인 택시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작사에 물어보니까 개인 택시도 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인 택시였을 경우는 택시조합에 등록이 안 된 택시 운전사가 운전했을 가능성도 우선 여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 힌츠페터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상복이거나 김시복이란 이름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제작사에서는 염두에 뒀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빼고는 다 사실이다, 논픽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가장 큰 반응은 정말 불과 몇십 년 전에 군인이 시민을 쏘는 저런 일이 있었냐는 거였는데요. 사실 다 사실입니다. 80년 광주의 참상은 사실 힌츠페터 기자의 카메라에도 그대로 담긴 논픽션이고요. 군부 정권은 1995년에 특법법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시민이 폭도다는 픽션을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지금도
픽션화해서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5.18 유공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라는 찌라시, 가짜뉴스가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 특혜가 너무 많다라고 논평을 대선 시기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회고록은 픽션으로 5.18을 다루기도 해서 판매 금지됐습니다. 누구 회고록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가 오늘 1, 2부를 통해서 집중 단독 보도해드린 공습설, 이 문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그런 상황이 이젠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조금 아까 인터뷰까지 하셨고요. 이전에는 픽션이었지만 사실을 조사해보면 논픽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무조사 취해 법권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 했다는 얘기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의원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은 세무조사를 못 받는다. 세금을 그냥 본인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나 사찰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종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신뢰가 깨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교단 측에서 알아서 자진 신고를 좀 유도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됐는데요. 그렇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소규모 성실 납세 사업자만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래도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안 됐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팩트체크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세무조사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대변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예고해드리자면 저희 아침 뉴스, 그러니까 JTBC 아침 뉴스 아침엔이란 제목이죠. 매일 7시부터 방송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방송이 됐죠. 아침 7시부터 방송이 되는데 거기 앵커들이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에 나올 예정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